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옛날 우리나라에 있던 고대 국가 중에 하나인 가야국 또는 그 더 오래된 이름은 가락국의 첫 번 왕이었던 김수로 왕과 그 사람한테 시집오는 인도 공주 허황옥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들의 국제 결혼에 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야국, 즉 가락국은 그 다른 나라에 당시에 같이 있었던 고구려나 백제나 또는 신라의 국기가 없었는데 이 가락국만은 이상스럽게 국기 같은 그런 심벌릭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락국의 첫 번 왕이었던 김수로 왕의 능 대문 앞에 있는 그 이상스러운 그 조각품입니다. 나무에다가 부조로 만든 물고기 두 마리가 가운데 있는 그 탑인가 종인가 그런 물체를 가운데 놓고 마주보고 있는 그런 그 쌍어문이라는 문양을 가락국의 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상징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아유타국 공주의 기록이 있는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락국기에 의하면 허황옥 일행은 서기 48년 7월 27일 붉은 돛을 단 배가 도착해서 거기서 20여 명이 내려갔고 한 여인이 자기를 가락국 왕인 김수로 왕에게 소개합니다. 첩시 아유타국 공주야. 저는 아유타국 공주입니다. 성은 하씨, 이름은 황옥, 나이는 28 그러니까 16살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수행원을 소개합니다. 신보라는 사람과 그의 부인 모정, 조광이라는 사람과 그의 부인 모량 및 뱃사공들 다 합쳐서 20명이 도착하였습니다. 이런 기록이 쓰여져 있는 그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유타국은 어디인가? 지구상에 아유타국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15세기 때 만들어진 도시국가 태국의 아요따야가 있고 또 하나는 기원전 6세기서부터 있었던 인도의 아요디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기 48년 한국에서 일어난 허황옥의 한국 도착 그 시기에는 1세기죠. 그때는 지구상에는 아유타라는 나라가 인도의 아요디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유타국이라는 말은 중국 당나라 때 스님인 법현 스님이 인도에 다녀와서 남겨놓은 불국기에도 있고 현장 법사가 인도에 다녀와서 남긴 대당서역기에도 아유타국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가락국기에 소개되어 있는 아유타국은 인도의 아요디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학계에서는 아주 전통적으로 가락국기에 속해 있는 그 아유타국에서 인도 공주가 왔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왜? 2000년 전에 과연 인도에서부터 한국까지 어떻게 배를 타고 오냐? 무슨 배가 얼마나 튼튼했으면 그 먼 항해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라는 아주 기초적인 의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사만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의문일 수 있지 중국사나 서양사를 그 시대를 함께 생각해 보면 기원 후 1세기에 세계는 이미 페르시아 전쟁도 끝났고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오고 중국에서는 춘추전국 시절이 끝났고 이미 공자맹장님이 수많은 제자들을 가리켰다 이미 돌아가셔서 유교가 완성되어 있을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중국 사람, 한나라 사람, 한무제라는 사람이 한반도를 점령해 갖고 한반도를 식민지화해서 한사군을 이미 완성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그것이 신화 시절의 고대사의 이야기지만 중국사나 서양사 입장에서 보면 한참 역사가 진행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인도. 자, 인도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멀다. 그 인도는 어떤 나라입니까? 인구가 7억 이상 되고 기원전 17세기에 유럽 사람들이 이민 와서 아리아인들이 이민 와갖고 원주민인 드라비다족하고 혼혈돼 갖고 언어가 힌두어가 되고 힌두교가 발생하고 그리고 통치를 위해서 캐스트 제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기전 500년 때는 석가모니가 탄생해서 불교가 생겨나고 기원전 3세기에는 아쇼카 왕이 불교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한참 이럴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한국 역사책에 인도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유타국이라고. 한국어 속에는 의외에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어 속에 우리가 모르게 또 인도어가 토착어인 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 몰간 클리핀저라는 분이 그것을 연구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쌀은 쌀이요, 벼는 벼고, 농기구 가래는 그냥 갈래, 곤충인 메뚜기는 메띠, 풀은 풀. 이것이 한국말이지만 인도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대 인도어가 한국에 이렇게 화석처럼 박혀 있을 때 거기에는 무슨 원인이 있었겠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저것은 다 농업에 관계되는 농경 언어입니다. 그 농경어가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는 그것을 그런 말을 쓰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민 왔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실크로드는 중국에서부터 로마까지 실크가 전달돼서 가는 길입니다. 즉 고대 무역로이죠. 그 실크로드는 초원길이 있고 서안에서부터 알타이를 지나서 중앙아시아로 가는 길이 있고 또 사막길이 있습니다. 서안에서부터 도낭을 지나서 천산남로로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가는 길이죠. 그것이 현장 법사가 갔다 온 길입니다. 또 실크로드에는 바닷길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신라 스님 해초가 인도에 가서 다 6개의 천축국을 다 걸어다니고 와서 도낭에 와서 입적하셨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책이 왕호천축국전입니다. 그분이 갔다 오신 길이 바닷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견됐습니다만 중국의 차가 인도까지 가는 과정, 그것이 차마고도입니다. 즉 인도와 중국 남쪽에 그 차가 나는 지역이 연결되는 히말라야 산맥 남쪽을 통과하는 그런 아주 좁은 길입니다. 산길이죠. 그래서 당나귀나 말밖에 못 다니는 그런 좁은 길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부터 한국까지 허왕하고 공주가 배를 타고 왔다고 해서 과연 인도를 떠나서 한국까지 왔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어디 기착지가 있을까요? 이것을 고민해 본 사람이 의외로 적었습니다.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던 교역품에는 중국에서 수출하는 차, 비단, 도자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서쪽에서 중국 쪽으로 오는 것에는 옥, 유리, 카페트, 그 다음에 야철 기술이 있었습니다. 즉 중국에서는 1차 상품이 가는 것 같고 서쪽에서는 기술 계통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크로드의 양방향에서 일어났던 교역의 중요한 콘텐츠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도 공주, 즉 아유타국 공주가 한국에 와서 가락국 임금님 앞에 내어놓는 그 결혼 예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금수능라, 즉 옷감입니다. 의상필단, 옷과 이것도 비단입니다. 그 다음에 금은주옥, 이건 전부 장식품이죠. 그 다음에 경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은 루비고 구는 검은 옥입니다. 즉 블랙스타입니다. 그리고 보관기는 장신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루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한사잔물이 있었습니다. 한사잔물이라는 것은 중국 한나라 때의 화려한
사치품으로서 백화점 같은 데서나 살 수 있는 그런 고급 물건이란 뜻입니다. 그 외에 차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는 음료로 난액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또 해설하는 술 또는 차 이런 것이 그 삼국 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가락국기에 남아 있습니다. 즉 실크로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요한 물건들이 이때 가락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AD 48년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한국에 도착했죠. 가락국 왕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해갖고 가락국 왕의 이제 부인이 돼서 왕비가 되었죠. 그 왕비가 된 다음에 그 열 왕자 두 공주를 낳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후손이 오늘날 김해김 씨, 김해허 씨, 인천희 씨 이렇게 파생돼서 나갔습니다. 첫 왕자는 제2대 왕 거동왕이 됐고 그 다음에 1구 왕자는 하동의 칠보람이라는 데서 득도하여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왕학과 함께 한반도에 같이 온 그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장유화상입니다. 그 장유화상은 가락국에 와서 서림사라는데 지금 김해 지방 김해시 뒷산에 있는 산 이름이 신어산인데 신어산 속에 서림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서림사를 창건하였습니다. 그 서림사는 오늘날 은하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살다가 왕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김해시에 있습니다. 지금. 그 무덤에 뭐라고 쓰여 있는 거니? 그 여인의 시호는 보주태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주태후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왜 보주태후일까? 좋은 이름이 더 많았을 텐데 하필 보주라는 땅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쌍화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김해 김수로 왕릉에는 이런 쌍화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쌍화문은 아주 괴기하게 생겨갖고 아직도 해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물고기가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가운데 중요한 것이 가운데 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가 가운데 있는 중요한 것을 보호하고 있고 이 위에 있는 이렇게 이상스럽게 생긴 문양은 이것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 조각은 생긴 지 아주 오래됐는데 이 조각을 한 200년에 한 번씩 조각이 바뀝니다. 전체 내용은 안 바뀌고 칼라 또는 조각의 세부가 일부가 좀 바뀝니다. 왜냐하면 목조건축이기 때문에 이 대문을 새로 지을 때마다 목수가 저 조각을 새로 조각해서 거기다 붙이죠. 대문 앞에다. 근데 목수가 재주 있는 사람이면 아름답게 조각하고 목수가 뭐 좀 관심이 적거나 또는 재주가 없으면 대강대강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종류의 그 그림이 다 사진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쌍화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입니다. 왜 임금님의 무덤 앞에 서 있는 대문 정문에 쌍화문이 그려져 있을까? 그 쌍화문은 거기에만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로왕릉 속에 있는 다른 건물, 안향각이라는 즉 향을 보관하는 제기를 보관하는 그 건물 속에도 건물 앞에도 그림이 저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고기 두 마리가 어항 속에서 거기서 피어나고 있는 그 화초의 뿌리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그림입니다만 요즘엔 이거보다 훨씬 더 소략해지고 아주 우습게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쌍화문은 당시 경쟁국가였던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락국의 영역이었던 경상남도 낙동강의 서쪽 지방에만 이 오래된 사찰이나 또는 사당에 쌍화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개원암에 있는 쌍화문입니다. 여기도 물고기 두 마리가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가 가운데 있는 화초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실크로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크로드에서 한국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인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여기 있고 도낭은 여기 있단 말이죠. 이것이 보통 서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알타이 산맥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유목민들의 초원의 길이 있고 이것이 해초가 갔던 바닷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길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도착한 인도 공주는 처음부터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로 해서 왔을까요? 처후에 도착은 배를 타고 도착하였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 있었고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를 의심하는 많은 사학자들의 상식적인 의심은 인도에서부터 한반도까지 직접 배를 타고 왔을 것이라는 원초적인 상상력, 그것 때문에 가락국기를 믿을 수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아유타국을 보겠습니다. 아유타국은 인도 간저스강 중류에 있는 한 지류가 있는데 그 지류 이름이 쌀유 강입니다. 쌀아유. 그 강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기원전 6세기부터 시작된 코살 왕국의 수도이고 또 이 도시는 힌두교의 중흥시조인 라마왕의 탄생지입니다. 현재는 뉴델리가 포함된 동서남북의 북주 우타르프라데시의 중심 도시입니다. 행정도시 이름은 럭나우이고 럭나우에서 한 2시간쯤 자동차로 떨어진 곳에 아요디아가 있습니다. 이 아요디아는 기원전 3세기의 마가다국의 아쇼카 왕의 행정 중심지이고 그 마가다국은 기원전 2세기 때 쿠샨의 침입으로 멸망해서 그 통치 계급들은 인도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의문과 그리고 궁금증을 가진 채 저는 1985년에 아유타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유타국을 방문해 보니까 그날 아주 그 힌두교도들하고 이슬람 교도들하고 종교 분쟁이 일어나갖고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었고 서로 막 석전을 펼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유타국에 가서 보니까 1000개가 넘는 힌두교 사원이 있습니다. 그 힌두교 사원의 대문마다 가락국의 상징인 쌍어문이 한 개의 사원에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거기 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쌍어문은 그 도시를 지키는 경찰이 쓴 모자에 달린 배지, 그 배지에도 있고 이렇게 물고기 보십시오. 그 배지는 이 배지입니다. 거기 있는 수없이 많은 신전에 이렇게 여러 종류의 물고기, 그 물고기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꽃을 보호하고 있고 때로는 태양을 보호하고 있고 그것이 가운데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는 힌두교의 상징인 코끼리,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물고기도 있고 보호하고 있는 대상은 다 다릅니다만 그러나 물고기 2마리가 양쪽에서 중요한 물건을 보호하고 있는 그 포맷만은 한국 가락국 김수로 왕릉에 그려져 있는 꽃을 보호하고 있는 물고기와 똑같단 말이죠. 아유타국과 가락국, 그것을 연결하는 역사적인 기록은 허황옥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연결한 그 사건이 일어난 때는 기원 1세기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쌍어문이 사용되는 어떤 사유세계, 고대 신앙이라고 그럽시다. 그런 것이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끔 민간 지역에서 식당에서 쌍어문을 새긴 그 나무판들을 식당 안쪽 대문에 걸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나라에서
북어 2마리를 이렇게 2개를 매서 식당 안에다 이렇게 매놓죠. 액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것은 한국에서는 재물신입니다. 재물을 보호하겠다는, 재물을 지키겠다는, 밤에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가 지킨다는 그런 재물에 관계되는 고대 신앙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발견한, 아유타국에서 발견한 그 쌍화문들은 이렇게 관용 자동차의 문자판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물고기 보십시오. 이 2 물고기가 보호하고 있는 것은 활입니다. 활. 활을 보호하고 있다. 이 활은 이 도시에서 태어난 라마 왕의 상징입니다. 라마가 우리나라 고구려의 고주몽처럼 활을 잘 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활이 라마 왕의 상징인데 그 활을 보호하고 있단 말이죠. 아유타국과 가락국, 아이오디아와 김해는 이 물고기라는 상징으로 2 도시가 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고고학적인 증거고 이 인도에서는 아직도 인류학적으로 진행돼서 내려오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그 여인은 누구인가요? 그 여인은 한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다 그럽니다. 10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뭐 아기를 많이 낳았다. 그런데 그래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갖고 또 삼국유사나 그 가락국의 내용을 이제 믿지 못하는 그런 역사학계 아주 그 기초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몇 살 살았느냐? 뭐 이런 문제는 조금 내려놓고 그 여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한국에 땅에 묻혔죠. 그 무덤이 저기 사진에 보입니다. 근데 그 무덤의 비석에 뭐라고 써 있느냐? 가락국 수로왕비 보주 태후 허씨 능 그랬습니다. 가락은 나라 이름이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수로왕의 부인이니까 왕비, 태후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 왕의 어머니니까 태후, 성이 허씨니까 허씨, 왕비니까 능. 문제는 보주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보주는 너무나 의외에도 인도와 한국 사이에 있는 땅, 즉 중국 땅의 사천성의 안악현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 비석에 쓰여 있는 보주는 땅 이름입니다. 보통 보자에다 땅 주자. 보주는 어디일까요? 보주는 중국 사천성 안악현의 옛날 이름입니다. 주나라 때에서부터 송나라 때까지 불리던 이름인데 안악현은 옛날에 보주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중국 한나라 때는 이 보주 땅은 중국 한나라 정부 하에서 남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군에서 서기 47년에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란 사건이 하도 거세서 중국 중앙정부가 장군을 파견해 갖고 관군을 파견해서 그 반란군을 제압하고 토착민 7,000명을 생포해서 양자강의 하류인 강하, 오늘날 무한이라는 땅으로 축출해버립니다. 그래서 강제 이민을 당한 것이죠. 그로부터 50년쯤 후에 2차 반란이 거기서 또 났는데 그 2차 반란은 더 거세갖고 한 3년 동안 반란 세력이 항거하다가 결국은 양쪽 군대가 화해했습니다. 화해하고 반군의 주동자였던 허성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반군에게 중앙정부에게 항복을 합니다. 제가 이것은 후한서의 기록입니다. 제가 이 기록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남군 속에 보주 땅이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난 반란 사건의 2번째 반란 사건의 주동자가 허씨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허씨가 중국 사천성의 핵심 토착민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허씨성을 가진
인도가 고향인 여인이 한반도 가락국에 시집와서 왕비가 되었다 죽고 나서 그 무덤 비석에 보주태후 허씨능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즉 사천성과 가락국 또 인도의 아유타국과 가락국 이 세 가지가 중간 거점이 보주라는 땅으로 부각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주가 어디일까? 이것이 불교적인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안 가졌었습니다. 제가 고심고심하다가 1991년에 보주 땅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사천성 안악현이죠. 들어가 보니까 사천성의 수도인 성도에서 중경 방향으로 한 100km쯤 동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거기에 안악이 있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양자강의 지류인 부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부강 요역 일대 농사꾼들의 땅입니다. 거기 현재 마을이 서운향이라는 마을과 민주향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찾아 들어갔더니 아주 놀랍게도 허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15만 명이나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거기다가 사당을 짓고 자기네 시족끼리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대종친을 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옛날 이름이 보주입니다. 그 사당에 가서 보니까 그 사당에 또 쌍어머니 거기 턱 대문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인도 같은 쌍어머니, 가락국 같은 쌍어머니 그 중간에 보주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보주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가락국이고 여기가 아요디아입니다. 딱 중간입니다. 이 쌍어머니는 아유타국 출신 사람들이 언젠가 중국 쪽으로 이민 와서 살다가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15살 때 첫 번 반란에 연루돼서 7,000명이 내쫓겼을 때 그 중에 일원으로 양장하 하류인 무한으로 갔다가 이 무한에서 1년 살고 그 다음에 한국에 온 것이 아닌가라고 역사를 거꾸로 돌려서 이렇게 톱니바퀴 맞추니까 딱 날짜가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인도가 고향인 사람이 중국에 이민해서 살다가 소수민족으로 살았겠죠. 그러다가 중국의 한나라가 커지고 소수민족을 박해하고 첫 번째 쿠데타의 원인은 세금의 불균형 때문이었습니다. 세금이 불균형하고 그러니까 못 살겠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욱 놀랍게도 보주 땅에 갔더니 신정이라는 저게 있는데 저 오래된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뭐라고 써 있느냐? 우물 앞에 이렇게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훨씬 큰 바위가. 거기에 한자로 써 있는데 허황옥의 할아버지가 가뭄에 태어나 먹을 것이 모자라서 신정이라는 우물에서 잡히는 물고기만 먹고 살아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바로 밑에 물고기 2마리가 딱 마주보고 있는 선각으로 된 그 고고학적인 증거가 딱 있단 말이죠. 그 암각도 글자도 지워버릴 수도 없고 그 선각도 지워버릴 수도 없고 그 보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거기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물고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물고기가 인도에 있는지 그런 물고기가 한국의 김해에도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몇천 년 전서부터 거기 새겨져 온 거기 쓰여져 있는 대로 그 사람들의 전설을 거기 적어놓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 띈 것이죠. 너무나 놀랍고도 이상하고 거기에 아주 놀랍게도 한자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허씨성을 가진 황옥이란 여인이 태어났다. 여기 써 있습니다. 황옥, 허, 여자. 여기서 허씨라는 것은 중국 후한서에 의하면 허씨는 성이 아니고 세습 때는 직업
무사다 그랬습니다. 무사. 즉 무당이다 이 뜻입니다. 즉 중국인의 시각을 해서 본 비유교적인 신앙의 지도자다 이 말입니다. 세습되는 신앙 지도자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어느 종교에도 없고 힌두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브라만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그 다음 세대는 브라만입니다. 그 아래 계급으로 태어나 크샤트리아로 태어나면 그 후손들은 자동적으로 크샤트리아입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보주허씨 사당에 갔더니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보주허씨 사당을 많이 찾아옵니다. 지금도. 오죽하면 한국말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주허씨 사당. 그 사당에 그려져 있는 물고기 보십시오.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이렇게 써요. 이렇게. 물고기 두 마리가 이 사당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허씨, 황옥, 그 다음에 물고기 심벌로 이어지는 인도, 보주, 가락국은 탄탄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후한서 역사 기록까지 그 동네 허씨가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을 가서 만났죠. 그분들은 자기네 고향에서 헌여 황옥이 탄생한지도 모르고 그런 암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문화혁명 때문에 사당을 다 부셔버렸는데 어떻게 이 대성이라서 보조씨가 인구가 많고 그래서 이것만은 부시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이 쌍화문을 이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를 더 추적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조사했습니다. 1985년에 처음 인도에 가서 쌍화문 사진을 찍고 나서부터 거진 30년 동안 계속해서 찍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 간다라 지방에 굴러다니고 있는 택시입니다. 택시의 승객을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택시 카바에다가 이런 쌍화문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 바로 위에 북쪽의 아프가니스탄 기원전 5세기서부터 3세기 사이에 그 지역을 지배하던 유목민 스키타이족이 남긴 그 사람들의 무덤 발굴에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말의 안장을 장식하는 그 장식물로서 물고기 두 마리가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달려 있겠습니까? 당연하게도 그것은 말을 탄 기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전에 간다라에 굴러다니고 있는 택시도 그 택시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것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더 멀리 이라크, 이라크보다 더 동쪽, 서쪽 터키에 있던 바빌로니아 시대에 만들어진 센나게립이란 왕 시절에 만드는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센나게립 왕은 그 왕 시절에 만든 궁전에 물을 담아 놓는 물통, 돌로 만든 수조입니다. 수조의 겉에 그려져 있는 가운데 수신을 보호하고 있는 두 마리의 물고기가 조각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건은 동독에 있는 베르가몬 박물관에 있습니다. 1991년에 동독이 무너지고 나서 들어가서 촬영한 것입니다. 당시에 무역이 어느 정도로 활발했느냐? 한반도 남쪽에서는요, 바닷길로 일본 당시는 외 나라입니다. 중국의 낭낭이죠. 낭낭과 외 사이에 가락국인데 가락국 땅에서 중국의 현금이 이렇게 많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돈 이름은 오수전, 왕망전, 화천입니다. 아시다시피 왕망이라는 사람은 전환과 후한 사이에 중국을 찬탈해갖고 한동안 왕노릇을 하던 신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런 인물입니다. 그 왕망시대에 만든 돈,
아니, 그 시대가 분명한 것이죠. 아주 기원 후 1세기입니다. 그런 돈이 한반도에서 발견됩니다. 또 당시 다른 돈인 화천도 발견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교역을 했으면 그런 중국 화폐가 한반도에서 그렇게 많이 발견되겠습니까? 더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많은 쌍화문을 추적했죠. 이것은 한국 것이고 이것은 일본 규슈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 규슈에 여기 물고기 보이십니까?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일본 규슈의 구마모토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인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줄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팔입니다. 네팔. 이건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중국입니다. 중국. 이것도 한나라 때 AD 1세기. 예루살렘 이것도 AD 1세기. 이거 아시다시피 이 그림은 예수님의 이적 중에 하나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였다는 예수님의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이 그림은 네팔의 불교 사원에 붙어있는 그림입니다. 8세기 때 그림입니다. 항아리 속에 부처님의 심장이 있고 그 부처님을 보호하고 있는 2마리의 물고기가 부처님의 심장을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갖고 있는 기능이라는 것은 보호의 기능이고 수호자의 기능입니다. 이것은 이라크입니다. 왕의 문서에다가 양피지를 뚫뚫 말아갖고 그걸 뜯어보지 못하게 거기다 딱 날인을 하죠. 뭘로요? 지금은 고무 같은 걸로 합니다만 옛날에는 진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뜯어보지 못하게 왕이 자기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 도장에 새겨져 있는 물고기들입니다. 사람이 물고기 모양의 사제복을 입고 그 가운데 있는 중요한 나무 하나를 보호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레바논에서 관광기념품으로 팔고 있는 물고기 2마리가 화병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급 모티브가 똑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저 멀리 지중해에서부터 한반도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지중해,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중국 사천성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홀 여인이 인도를 떠나서 인도에 와서 이민해 와갖고 소수민족으로 살았을 때 어떤 루트로 이동하였을까 하고 저는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아주 몇십 년 동안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우연히 차마고도를 보고 나서 혹시 옛날에 장건이가 말이야. 한나라 때 서역을 개척했던 장건이가 인도를 갔을 때 지나간 지역이 어디일까? 그랬더니 현지 인류학자들이 중국 운남대학 인류학자들이 미얀마를 통해서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건명, 대리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면 보산이라는 도시가 있고 보산에서 더 미얀마 쪽으로 가면 뜬충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뜬충이라는 동네는 보석의 센터입니다. 왜? 미얀마에서 나는 고급 보석을 거기서 수입해다가 깎아서 전 세계에 파는 동네랍니다. 가봅시다. 그래서 갔더니 바로 이런 국경지대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미얀마하고 중국의 국경 딱 그 지대입니다. 이쪽에는 중국말, 저쪽에는 미얀마 말이 써 있습니다. 저 뒤쪽에 보이는 산들은 미얀마 땅입니다. 그 미얀마 땅에 내려가 봤더니 거기에 커다란 카지노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일로 살짝 넘어다니는. 여긴 국경이지만 총 지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서로 중국말로 다 통합니다. 양쪽 사람들이. 막 이 핸드폰도 통하고. 저도 그 사람들 따라서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의외로
거기에는 옛날 보석, 마약 이런 것이 다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 통로의 이름이 오촉로입니다. 폭이 5척밖에 안 되는 좁은 길입니다. 5척이면 지금 자로하면 1m 50 되지만 355, 당시에 자는 22cm입니다. 그러니까 1m 조금 넘는 요만한 길입니다. 당나귀 하나 가까스로 다니는 길이죠. 그 길을 따라서 고급의 가벼운 고부가 상품이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이것이 거기가 통로입니다. 아주 비밀 통로죠. 지금 중국하고 미얀마하고는 친교 관계를 맺어갖고 이 길을 통해서 여기다 터널을 뚫어갖고 교역로를 고속도로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터널의 꼭대기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완성됐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몰랐던 수없이 많은 고대 통로가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린 정말로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 산맥 이름이 구룡산맥인데 구룡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많은 기록들이 있고 구룡산맥을 넘어서 인도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많은 불교 포교를 하였다라는 기록들이 중국 원사에 남아 있는데 그 원사에 남아 있는 기록들을 운남성 사람들이 보산 사람들이 발췌해서 이렇게 큰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다얀 등충 보산 이 일대에 쌍어문이 수없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많이. 그 사람들이 다니던 상업 거점마다 자기네 사당을 짓고 여관을 짓고 식당을 했죠. 거기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신봉하는 쌍어문을 이렇게 조각으로 그림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 길을 저는 보석의 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인도, 미얀마, 사천성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보석의 길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가 완성한 쌍어신앙 집단의 상업 통로입니다. 이 지역에 이 지도를 따라서 수없이 많은 쌍어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1세기 이전에. 따라서 제가 복원한 고대사의 내용은 허황옥 여인은 그 선조가 인도를 떠나서 아마도 아쇼카 왕 때, 아쇼카 왕이 무너질 때, 즉 마가다국이 없어질 때, 그때 귀족 세력이었던, 즉 캬스트 제도의 제일 상위 계층이었던 브라만 계층이었던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이민해서 살다가 중국 사람들하고 혼혈하고 자기네 신앙은 인도식 힌두교 신앙을 지키면서 그 쌍어문을 그대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자기가 세운 사당 이런 데다 다 새겨놓고 그리고 살다가 거기서 못 살고 일부가 축출당해서 한반도 쪽으로 양자강을 따라서 오다가 서기 48년에 가락국에 도착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실어 날른 양자강 하류를 나와서 김해 가락국까지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을 실어 날르던 그 수없이 많은 뱃사공들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 모르죠. 중국 사람일 것입니다. 한나라 때 사람일 것입니다. 배를 타고 왔죠. 인도에서부터 타고 걷지는 않고 상해 지역에서부터 한반도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추리를 해야 온당한 역사 추리입니다. 지금은 인도의 아유타국과 거기 아유타국을 옛날에 다스렸던 미시라 왕가의 장손이 이 안경 쓴 사람입니다. 한국으로 초대해서 김해김씨 종친에서 초대해갖고 수로방릉에 제사 지내는 것도 보여주고 또 인도 아유타국에서는 지금도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은 건물 앞에다가 아주 멋진 쌍어문을 옛날 것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짓고 있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가려는 그런 훌륭한 모습입니다. 2010년에 아유타국을 마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서 있는 그 뒷배경에는 김학기 주인 정치내에서 아유타국에다가 세운 허황옥 기념비석입니다. 허황옥 할머니의 고향이다 라고 세운 비석입니다. 그 새긴 글자의 내용은 이것을 연구한 제 마음에는 꼭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기념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주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주. 반면 중국 보주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보주로 들어가는 길에 이런 도로 표시판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 보주 태후 허황옥의 고향. 한글로 친절하게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 자기 그 고향에 대한 그 자존심, 자기 고향에서 헌혈황옥이 났다는 그 사실을 찾아준 한국인에 대한 일종의 고마움으로 이런 안내판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면 막 이런 프랭카드를 써서 붙입니다. 열렬 환영 말이죠. 한국에서 오신 보주태후의 고향을 찾아오신 한국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그 신정에 새겨져 있는 그림입니다. 물고기 보이십니까? 이 물고기.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물고기입니까? 이렇게. 이 물고기는 아유타국과 보주와 가락국을 튼튼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보주에 있는 이 허씨 사당의 쌍어문은 지금은 떨어지고 없습니다. 2011년에 갔더니 이것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종친한테 많지는 않지만 이것을 새로 단청해서 붙이라고 돈을 주고 왔는데 2번이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는지 아마 사상적인 문제가 있는지 종족 집단이 뿌리를 너무 내리는 것을 싫어하는 중국 정부의 두려움인지 아니면 지방 관리들의 쓸데없는 걱정인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건 사진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더라도 원형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쌍어문은 저 멀리 페르시아의 신화에 있습니다. 물속에 자라나는 신통스러운 약을 생산하는 나무. 그 나무가 곡괭이나인데 그 곡괭이나의 뿌리가 물속에 있습니다. 그 물속에서 그 뿌리를 지키고 있는 2마리의 물고기. 그 2마리의 물고기가 있어서 그 곡괭이나 나무가 잘 자라서 인류가 거기서 나는 영약을 먹고 살아났다라는 페르시아 신화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곡괭이나의 뿌리를 지키고 있는 2마리의 물고기 이름이 거기 써 있습니다. 그것이 카라피쉬입니다. 가라어입니다. 이상스럽게도 그 가라라는 물고기 이름은 한국에 와서 가락국, 가라국, 가야국으로 변한 고대 왕국의 명칭과도 어쩌면 이렇게 발음이 비슷할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의문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남겨놓은 가장 아름다운 이 쌍어문은 젊은 무사가 또는 사제가 반바지 입은 사제가 물고기 껍질로 된 사제복을 입고 대문의 양쪽에서 한 사람씩 서서 대문을 지키고 있는 그림입니다. 페르시아의 이란의 파살가드라는 유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주 정말로 아름다운 조각입니다. 이런 신앙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서기 1세기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인도 멀리서부터 중국을 지나서 한국까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업을 목적으로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실어 나르고 사람을 실어 나르고 그러면서 자기네 신앙을 전파하고 또 재산을 늘리고 이런 그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이 가락국 수로왕 대문에 그려져 있는 물고기 2마리 때문에
이런 과거가 다시 재구성된 것입니다. 2011년에 아나켄에 가서 당서기에게 제가 쓴 그 허황옥 루터라는 책의 중국어판 쌍어적 비밀을 거기다가 200권을 갖다 드리고 이것을 여기서 지식인들이 나눠서 보십시오라고 전달하는 전달식이었습니다. 과거의 의심은 역사학자들이 믿을 수 없었다고 생각하던 그 의심은 이제는 현실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연구를 진척해 나간다면 옛날 메소포타미아에서 스키타이로 인도, 남중국, 한국, 일본으로 흐르는 새로운 무역로가 확인되는 것이고 일본에서는 그것이 재물신인 도화신앙, 즉 이나리 신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나리 신앙은 지금도 일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중에 민간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 지역 간에는 언어의 교류도 있고 사상의 물건의 교육, 혹시 인간과 인간의 유전자 교환은 없었을까요? 라는 그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여기 걸려 있습니다. 확실히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가락국기에 나오는 그것은 신화시대에나 있었던 전설 같은 것이다. 그리고 탁 내려놓고 연구 자체를 안 하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됩니다. 1700년대에 세워진 보주태우능에 쓰여진 보주태우 허세능이라는 그 불명한 글자를 다 관심 없이 본 많은 역사가들에게 참으로 고고학자의 이런 연구는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는 더 해야 됩니다. 확실히 더 많은 그 여인의 한국 도착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출생지도 있고 출생 연도도 있습니다. 한국에 무덤이 있습니다. 어떻게 더 이것을 신화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상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업, 귀중품을 움직이는, 사치품을 움직이는 교육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자기네 신앙을 전파하는 일종의 포교자들입니다. 그래서 상업 거래가 가기 전에 원래 포교사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고 포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탐험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탐험가들의 한 일단이 한반도에 도착하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또 중국 한나라 때 물건, 한사잔물이라는 중요한 물건들을 갖고 왔습니다. 인도에서 직접 왔으면 인도 물건을 갖고 오지 왜 한나라 물건을 갖고 오겠습니까? 이런 상식적인 의문들이 이렇게 무관심의 한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어서 이 연구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도 출신 여인이 한국에 와서 김수로왕하고 첫날 만나자마자 결혼을 했다. 물론 그 결혼은 약속된 결혼입니다. 수로왕은 허황옥 공주가 도착하는 날을 알고 있습니다. 미리 환영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리는 걸 받아갖고 탁 안내하죠. 약속된 결혼이죠. 그 전에 그 중국의 상단하고 가락국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탄탄한 그 연락망이 구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당시에 공통적으로 쓰던 언어는 한어입니다. 즉 중국 한나라 때 언어입니다. 오늘날 영어가 상업 언어가 되어 있듯이 당시는 아시아에서는 한어입니다. 저기 인도에서부터 중국을 지나서 한국을 지나서 일본 외국까지 다 한어로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허황옥 여인이 중국에서 태어난 여인이니까 한어가 얼마나 능통하겠습니까? 또 무역을 잘하던 가락국 사람들의 한어와 그래서 합쳐서 충분히 결혼 생활을 불편 없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오늘날 600만의 인구를 자랑하는 김혜김 씨, 김혜여 씨, 인천 이 씨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몸속에 유전인자를 전해준 인도적인 유전인자를 전해준 그 허황옥 여인
그 여인의 연구는 여기 현재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앞으로 훨씬 더 해야 됩니다. 그 시대에 상업 물건, 언어 문제, 풍속 문제 또는 우리가 모르던 더 많은 그 민속학적인 이런 그 문화교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연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